조선 중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길 떨어진 안성고을에 김만석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김봉수, 둘째는 김덕수였습니다. 김봉수는 머리가 영리하고 말솜씨가 좋아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했습니다. 반면 김덕수는 성격이 순박하고 말수가 적어 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는 꼼꼼하고 믿음직스러워 아버지 김만석이 더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김가는 대대로 내려온 논밭 수백마지기와 한양까지 이어지는 상업망을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김만석은 젊은 시절부터 장사에 재능을 보여 가문의 재산을 2배로 불렸고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만석이 충청도 지역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산적들을 만나는 불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위무사들과 산적들의 격전이 벌어졌고 그는 호위무사들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심한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김봉수가 급히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김만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산적대의 수가 너무 많아 애비가 크게 다쳤구나. 덕수도 빨리 불러와라. 김만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김봉수는 급히 하인을 보내 둘째 김덕수를 불러왔습니다. 잠시 후 김덕수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김덕수는 형보다 3살 어려서 아직 22살의 청년이었지만 평소 아버지의 일을 많이 도와왔기 때문에 집안일에 밝았습니다. 아버님, 김덕수가 아버지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만 울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너희들이 혼자 살아가야 할 때가 왔구나. 김만석은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덕수야, 너는 아직 어린이 형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형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김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만석은 안심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수야, 너는 맏아들로서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하느니라. 예,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집안의 재산을 5으로 나누어서 봉수에게는 3몫을, 덕수에게는 2몫과 뒷산 대나무 숲을 주겠다. 곧 문서로 남겨둘 테니 너희들이 잘 나누어 가져라. 김만석이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봉수야, 네가 더 많이 받는 만큼 덕수가 장가갈 때 혼례 비용을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형의 도리이니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덕수를 잘 돌보겠습니다. 김봉수는 큰 몫을 차지하게 되어 속으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덕수는 아버지의 뜻에 순순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마음이 놓인다. 김만석이 유언을 남긴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집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김만석은 생전에 큰아들 김봉수의 혼처를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인근 마을 향리의 딸로 얌전하고 교양 있는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김봉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이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상중에는 혼례를 올릴 수 없다. 이것이 김봉수의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집에서 만난 한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기생의 이름은 향단이었습니다. 향단은 인근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으로 소문났는데 얼굴이 고양이상의 달빛처럼 요염하였고 몸매 또한 버들가지처럼 우아했습니다. 김봉수는 향단을 처음 본 순간부터 넋을 잃었고 밤낮으로 그녀 생각에 빠져 지냈습니다. 상을 마친 지 한 해가 지나자 김봉수는 향단을 첩으로 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만 이미 집안의 가장이 된 김봉수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향단이 김가로 들어온 후 김봉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향단과 함께 지내며 장사나 집안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은 매일 음주 가무를 즐겼고 때로는 한낮에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아 하인들이 민망해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씨네요, 서방님. 향단이 김봉수의 무릎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목선이 드러나 있었고 향기로운 채취가 김봉수를 더욱 매혹시켰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나야 매일이 좋은 날이지. 김봉수가 향단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답했습니다. 향단은 살짝 몸을 틀며 김봉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김덕수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키도 훌쩍 자라 당당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라면 이제 형이 동생의 혼례를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김봉수가 향단을 불러 상의했습니다. 향단아, 아버지께서 덕수 혼례를 내가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향단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다니요? 저는 김가의 재산이 모두 서방님 것인 줄 알았는데요. 향단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유언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상관없어요. 김가의 재산은 서방님 동생 몫까지 모두 서방님 것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가꾼 것을 왜 동생에게 나눠줘야 하죠? 향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집안 재산은 대부분 김봉수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김덕수는 그저 큰형을 믿고 따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언서도 있고 집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김봉수가 망설였습니다. 향단은 잠시 생각하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동생분께 혼례를 치러드리는 건 어떨까요? 혼례를? 네, 그런데 특별한 신부를 구해서요. 향단의 눈에 교활한 빛이 어렸습니다. 김봉수는 궁금해서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향단은 그날 밤까지 기다리라며 그만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김봉수와 향단이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때 향단이 본격적인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제게 사촌 동생이 하나 있어요. 향단이 김봉수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인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생김새가 그리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별로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요. 향단이 김봉수의 목을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동생분이 그런 아이와 혼인하시면 분가는 하되 재산 관리는 우리가 대신 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아직 어려서 재산 관리를 할 줄 모른다는 핑계로요. 김봉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그 못나고 소심한 아이는 밖에 나서지도 못할 테니 문제없어요. 향단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김봉수는 감탄하며 향단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똑똑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서방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향단이 김봉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더욱 뜨겁게 서로를 탐했고 김봉수는 향단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김봉수가 김덕수를 불러 혼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덕수야, 이제 네 나이도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가야지. 형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수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김봉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향단의 사촌동생 춘심과의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춘심의 집안은 가난한 농부였는데 김가에서 혼담이 오자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라며 기뻐했습니다. 혼례 당일 김가에는 간소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봉수는 형 노릇을 하며 의젓하게 혼례를 주관했습니다. 신랑 의복을 입은 김덕수는 형과 향단의 계속된 권유로 잔뜩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 김덕수가 신부의 너울을 벗겼을 때 그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춘심의 얼굴은 젊은 나이임에도 주름이 많았고 죽은 깨가 잔뜩 있었으며 머리카락도 성그러 보였습니다. 당신이 춘심? 김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춘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못생겨서 놀라셨죠? 춘심의 목소리만은 맑고 예뻤습니다. 김덕수는 당황했지만 이미 혼례를 올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부부가 되었으니 상관없고
사람은 외모가 다는 아니요. 마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지. 앞으로 서로를 의지해서 잘 살아봅시다. 김덕수가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춘심은 김덕수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김봉수가 김덕수를 불러 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덕수야, 이제 네가 장가도 갔으니 분가를 해야겠다.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너희가 어려서 재산 관리가 어려울 테니 당분간 내가 대신 관리해주마. 그리고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아라. 김봉수가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김덕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형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봉수는 가짜 문서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치 김덕수가 자신의 재산 관리를 형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위임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님? 김덕수가 문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네가 술 마시고 찍었잖아. 기억이 안 나니? 김봉수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덕수는 그제야 자신이 형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덕수는 정직하고 순진하였을 뿐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형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모두 혼자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김덕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아버지 유언과 다릅니다. 하지만 김봉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위조된 문서들과 함께 김덕수를 마을 끝에 허름한 초가집으로 내쫓았습니다. 겨우 은전히 식량만 던져주며 앞으로 스스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김덕수는 춘심과 함께 초가집에 앉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형님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춘심이 조용히 김덕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제 생각에는 그 기생첩이 뒤에서 부추긴 것 같아요. 춘심의 말이 맞았습니다. 향단이 아니었다면 김봉수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서 따져봐야 소용없을 거야. 이미 모든 문서가 형님 손에 있는 걸. 서방님, 그럼 우리 이곳을 떠나는 게 어떨까요? 춘심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떠난다고?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뒷산 대나무 숲과 밭 몇 마지기는 아직 우리 몫이잖아요. 그것들을 팔아서 다른 고을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김덕수는 춘심의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남아있어도 형과 향단이 나머지 대나무 숲과 밭도 빼앗으려고 계속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여기서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다음 날 김덕수는 아버지의 옛 부하들을 찾아가 형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모두 알렸습니다. 집안일을 오래 도와온 늙은 관리인과 충성스러운 머슴들은 김덕수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돌아가신 주인님의 유언을 어기다니. 관리인 김노인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작은 어르신, 저희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집안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집안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김덕수를 따라 떠나기로 했습니다. 김덕수는 뒷산 대나무 숲과 밭을 모두 팔아서 제법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김봉수는 동생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숲이 조금 아깝기는 했지만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사라져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김가의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김덕수 일행은 안성을 떠나 충청도 공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상점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김덕수의 성실함과 춘심의 지혜가 합쳐져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춘심은 글과 숫자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고 장사 수완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예쁘지 않았지만 머리가 아주 똑똑했던 것입니다. 서방님,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춘심이 제안할 때마다 김덕수는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적중했고 덕분에 사업이 계속 번창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형님이 억지로 우리를 결혼시킨 게 오히려 내게는 큰 복이었구나.
김덕수가 춘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심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15년이 흘렸습니다. 김덕수는 이제 공주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랜만에 고향 안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성 장터를 지나가던 중 한 늙은 거지가 김덕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나리, 동냥 좀 해주십시오.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김덕수는 측은한 마음에 동전 몇 잎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고개를 들어 김덕수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덕수야? 거지의 목소리에서 김덕수는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거지는 다름 아닌 형 김봉수였습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덕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봉수는 너무 초라한 몰골이라 차마 동생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덕수야, 형이 잘못했다. 김봉수가 울먹이며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덕수가 떠난 지 1년 만에 향단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향단은 고을의 부유한 양반, 박찬판의 둘째 아들과 은밀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단은 김봉수가 모르는 사이에 김가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찬판 아들과 함께 김봉수를 함정에 빠뜨려 다리를 부러뜨리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김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좋은 인연을 차버리고 기생에게 빠져서 결국 아버님이 평생을 모으신 재산과 형제인 너까지 모든 것을 잃었구나. 김봉수가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김덕수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록 형이 자신에게 나쁜 일을 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막상 거지가 된 형을 보니 원망보다는 측은함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늙었고 다리도 성치 않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을 보살펴드리겠습니다. 김덕수는 김봉수를 공주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춘심도 흔쾌히 형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방님의 형님이라면 제 형님이기도 하지요. 춘심의 넓은 마음에 김봉수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향단과 그 나쁜 일행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춘심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서방님, 어차피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사는 사람들은 끝이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다투며 우리 손을 더럽히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상점을 정직하게 키우며 잘 살면 됩니다. 김봉수는 김덕수와 춘심의 도움으로 일도 배우고 상점도 따로 받아 키웠으며 나중에는 참한 여인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김덕수와 춘심에게 감사해야 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종종 김덕수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향단의 꿰매 빠져 내게 못생긴 아내를 줘서 괴롭히려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큰 복이 되었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춘심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제대로 된 내조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큰 상인이 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춘심은 외모 대신 뛰어난 지혜와 따뜻하고 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것이 김덕수에게는 제일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김덕수 부부는 나중에 여러 자녀를 두었고 그들의 후손도 모두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로 자라났습니다. 반면 향단과 박찬판 아들은 서로를 속이고 속이며 더 나쁜 짓을 벌였고 이미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향단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박찬판의 아들을 없애려고 자신의 신복 하인에게 사주를 하였고 박찬판의 아들이 죽자 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향단의 계략도 모두 드러나 그녀는 극형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가짜 문서로 빼돌렸던 모든 재산도 다시 김봉수가 돌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은 향단과 박찬판이 향락을 즐기고 도박을 하여 예전 재산의 일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돌려받은 김덕수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덕수야, 그리고 재수씨, 이 재산은 내 사과의 의미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어. 김덕수와 춘심은 서로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김덕수는 춘심에게 말하라고 눈짓하였습니다. 아주버님과 저희는 모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차라리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봉수와 김덕수는 서로를 보고 껄껄 웃으며 춘심의 큰 마음가짐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널리 알려져 사람들의 인심을 산 상단은 더욱 크게 번성하였고 그들 형제 가족들은 대대로 서로를 아끼며 주변을 돌보며 살아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더 소중하며 형제 간의 욕심과 배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배우자는 외모가 아니라 인품과 지혜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덕수가 마지막까지 형을 용서하고 보살핀 것처럼 우리도 가족 간에는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